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최고 효자 상품인 FA-50. 그런데 FA-50이 없었다면 한국의 전략 자산이 개발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철룡의 시험 비행에 FA-50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인데 FA-50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아예 무장분리 시험조차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철룡의 무장분리 시험은 구식 전투기였던 F4 팬텀에서 진행되었는데 한국 공군에서 F4 팬텀을 퇴역시키면서 마땅히 시험 비행을 진행할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철룡의 개발을 제때 이어가지 못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큰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한국의 킬첸 전략을 담당하는 주요 타격 수단 중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는 제대로 된 창정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우러스를 제작한 독일은 한국과 10년 주기로 타우러스 미사일의 창정비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사용해야 할 미사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작 타우러스를 정비할 부품은 수급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기존보다 5년이나 일정을 늦춰 타우러스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창정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닥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창정비 일정의 지연이 당장 심각한 작전 공백을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외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시점에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군에겐 직간접적인 전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닌데요. 타우러스의 창정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철룡까지 개발이 지연되었다면 한국은 그만큼 킬체인 전략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효자였던 FA-50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도 철룡의 개발 작업은 매우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철룡 개발의 이면에 숨겨진 FA-50의 숨은 비화를 살펴보고 철룡의 전력화가 가져다줄 전략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철룡은 우리 대한민국의 킬체인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줄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은 적의 주요 기지와 지하벙커 등을 원거리 타격으로 제압하기 위해 유럽이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260발이나 도입하였지만 공군 측에서 원했던 공대지 미사일의 수량에는 턱없이 모자랐는데요. 한국은 타우러스를 도입하면서 한때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공군은 도합 600발 이상의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 전역을 원활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나머지 340발 이상의 물량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보강하기로 결정하고 철룡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약 FA-50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 군은 철룡의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위기를 겪었을 수 있는데요. 원래 한국은 철룡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 비행을 F4 팬텀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철룡은 KF-21에서 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KF-21은 아직 전력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제야 블록 1의 초도 물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F4 팬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F4 팬텀은 대다수의 나라가 퇴역을 시킨 구식 전투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장을 테스트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기도 수월하며 F-35, F-15K 등 한국 공군의 다른 주력 전투기와 달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투기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린 공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F4 팬텀이 퇴역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KF-21 블록 1의 개발과 전력화를 공식적으로 완료하는 2026년까지 2년 동안은 철룡의 시험이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의 경전투기인 FA-50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F4 팬텀의 퇴역에 맞춰 FA-50에 철룡을 장착하고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KF-21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향후 2년간은 FA-50이 철룡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제한사항 없이 예정대로 철룡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30년대부터는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FA-50을 통해 철룡 개발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FA-50과 철룡은 자국산 무기 체계의 개발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국산 기술로 FA-50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철룡 개발은 아예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투기의 미사일이나 폭탄을 체계 통합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전투기와 미사일을 통합하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가 전투기의 레이더 체계와 미사일이 오류 없이 통합되는 건 기술적 난이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 군은 F4의 퇴역과 동시에 또 다른 미국산 전투기의 철룡을 체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었을 것은 자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FA-50을 보유한 우리 군의 우수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FA-50은 체계 통합 과정과 소요 비용 등에서 미국제 전투기보다 훨씬 효율적이란 장점이 있으며 그 덕분에 철룡 개발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이 T-50의 개발을 시작할 시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굳이 고등훈련기를 초음속으로 개발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게다가 T-50을 FA-50으로 개량하는 것조차도 주력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전투기에 많은 임무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과도하게 비난을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A-50은 이미 60대가 한국 공군에 배치되어 아군에 근접 항공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다량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는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공군의 전술 역량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FA-50 덕분에 정상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철룡은 2026년부터 KF-21에서 각종 시험과 체계 통합을 진행한 후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2031년까지 필요한 수량을 모두 생산하고 전력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은 철룡을 KF-21의 주요 무장체계 중 하나로 사용함과 동시에 다른 전투기들에서도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할 예정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되는 철룡은 기존의 타우러스와 비교하면 더욱 뛰어난 성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연료체계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철룡은 한번 연료를 주입하면 5에서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었습니다. 반면 타우러스는 임무에 들어가면 즉시 연료를 채운 후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임무의 신속성에서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타우러스나 철룡을 운용하는 이유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활용한 군사 도발을 시도하면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타격하여 제압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즉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1분 1초라도 더 빨리 작전에 투입되어야만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적의 지휘부와 미사일 시설, 고가치 표적 등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한국군의 임무 준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무가 하달되어야 연료를 주입하는 타우러스보다 상시 연료를 주입하여 작전을 대기할 수 있는 철룡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철룡이 우선 적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은 그만큼 후속 작전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연료 주입이 완료된 타우러스가 2차 공습을 진행하는 방식의 운용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철룡은 타우러스보다 한층 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룡은 스텔스 디자인에 더하여 레이더 흡수 도료와 공기 흡입구의 톱니바퀴 설계를 활용하여 우수한 저피탑 능력을 구현하였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도 여러 스텔스 설계를 통해 저피탑 능력을 올렸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철룡은 그보다 더 뛰어난 스텔스 능력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킬체인 작전의 성공 확률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룡이 전술적으로 타우러스보다 더 우수한 장점은 작전 지속 지원 측면의 강화입니다. 비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 체계는
한계는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잘 보관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수년 이상씩 장기간 보관하게 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성능이 저하되거나 수명이 도래하는 것이 군사무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를 정비하고 유지하거나 주기적으로 새롭게 생산된 물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러스는 유럽에서 제작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 지속 지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 업체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창정비가 어려워진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직접 개발한 천룡은 관련 업체가 모두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작전 상황에 맞춰 정비와 보수가 쉽고 필요시 추가 물량 생산 등도 원활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작전과 보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천룡은 타우러스보다 발전된 성능과 장점을 기반으로 우리 공군의 차세대 지상 타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다량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KF-21과 천룡을 모두 실전에 배치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알량한 전력마저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0일 천검 개발 완료 영상입니다. 2022년 개발이 완료된 천검은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공대지 미사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공대지 유도탄을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산화율만 따져봐도 96% 이상, 사실상 100% 한국산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천검은 개발 당시부터 관통력이나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선 해외 유사 무기 체계인 미국산 헬파이어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각종 테스트 지표에서 토우를 압도했으며 헬파이어의 버금가는 평가를 받은 천검은 작년부터 양산에 돌입 2031년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사실상 천검을 위해 개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검은 우리 군의 핵심적인 무장 전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헬기는 전차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헬기는 대공화망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고, 목표물을 공격한 뒤에 능선이나 엄폐물 뒤로 재빨리동체를 숨기는 등 입체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격 헬기와 전차의 교환비는 대략 1대 12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토우 미사일 이후 1984년 AGM-114 헬파이어가 첫 선을 보였는데 당시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이제는 무인기에서부터 보병 운용용 함대함 함대지 버전까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전 배치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역인 헬파이어2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이면서도 3세대 주력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대표적인 히트탄두부터 이중탄두 구조의 텐덤 히트탄두, 비장갑 목표물에 최적화된 폭풍 파편형 탄두, 흔히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 탄두까지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력 역시 RHA 기준으로 120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3.5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무기가 헬기에 장착된다면 그 위력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이면 고성능 APS를 탑재하거나 상부 장갑을 1200mm 이상으로 두른 게 아니라면 헬파이어 세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된 밀리미터파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사거리까지 10km에 달해 적의 기갑부대가 후방 지원 없이 이를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국이 개발한 브림스톤, 소련의 9M120 아타카 등 유사한 체계가 여럿 있음에도 헬파이어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운용하며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운영 중이던 아파치 헬기에 사용할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의 수급이 원활치 않았고 록히드 마틴이 제시한 도입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헬파이어2가 분명 우수한 미사일인 건 맞았지만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던 탓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록히드 마틴의 갑질이 너무 심했던 것인데요. 아파치 헬기를 처음 도입하던 2015년 당시에도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미군 내에서도 정군의 헬파이어2를 도입하지 못해
베트남전부터 사용해왔던 토우 미사일을 그것도 험비 장착용을 떼어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로키드 마틴에 갑질해질려버린 대한민국은 이를 뛰어넘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고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청검이라는 놀라운 무기체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2022년 청검의 첫 번째 시연을 지켜본 군사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헬파이어2보다 작은 크기의 청검이 헬파이어와 유사한 관통력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것과 아직 시제품이란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인데요. 스펙상 청검의 길이는 1.5m, 직경 150mm, 중량 35kg으로 길이 1.6m에 직경 178mm, 중량 49kg인 헬파이어 대비 훨씬 가볍고 작은 크기의 탑재가 용이했습니다. 더구나 미사일 발사 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탑재한 헬파이어 대비 청검은 한 발 더 나아가 발사 후 망각과 함께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앤 업데이트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전차가 APS 등을 이용해 청검의 기만을 시도하더라도 운용자가 다시 청검의 경로와 목표물을 재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적의 기만 체계를 무력화하고 명중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헬파이어2에 잠식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없을 텐데요. 청검이 갖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두뇌입니다. 유사 무기 체계에서는 청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건데요. 이 덕에 유사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검이 알아서 혼자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검은 한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화율 96%의 토종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공대지뿐만이 아니라 공대함, 지대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도 있고 사거리 연장탄, 특수목적탄 등 다양한 탄두를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량 부족으로 허덕였던 헬파이어2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도 장점입니다. 현재 청검은 양산 초기 단계로 개발 중인 여러 파생품이 있어 정확한 도입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인스닷컴의 보도로는 헬파이어보다 최소 30% 이상 낮은 가격에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해외에서도 많이 운용 중인 아파치와의 호환성을 감안하면 수출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단가는 더욱 내려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청검의 양산은 오롯이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의 양산 계획을 뒤따르고 있는데요. LAH의 양산이 3차 계약에 다다른 만큼 청검의 국내 수요도 최소 3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청검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내수 물량을 대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파이어2와 동등한 화력에 그보다 더 뛰어난 유도 성능을 앞세웠기에 청검은 현재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청검의 가장 큰 특징은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선 유도 방식인데요. 이 덕에 청검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발사 후에도 비행 경로나 목표물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헬파이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고정밀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검의 유선 유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시성 공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맥 능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엄폐한 채로 청검을 발사해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후방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달받은 실시간 영상으로 운용자가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뿐만이라면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청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청검은 헬파이어와 달리 자체의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일단 발사만 하면 혼자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AGM-114LE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하고서야 가능했던 파이어 앤 포겟 발사 방식을 스스로 구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앞서 말한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파이어 앤 업데이트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비행 중에 목표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청검에서 시작된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상 청검을 위해 개발된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도 함께 해외 바이어에 관심받고 있습니다.
LAH는 한국이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그동안 공격 헬기와 비교당하면서 효용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화력은 결코 얕볼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20mm 사면장 발칸포를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각 한 기씩 장착, 총 14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좌우 2발씩 총 4발의 청검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된 전장 감시 및 사격 통제 시스템, 체프 플레어 발사기, 레이저 경보 장치를 탑재했는데요. 심지어 엔진이 2개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시속 278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기존에 운용하던 코브라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음은 물론 순항 속도가 시속 293km 수준인 아파치와도 충분히 동시 작전이 가능합니다. 아파치급은 아니어도 아파치를 보조하기에는 최적의 헬기인 건데요. 여기에 영하 32도의 캐나다에서 초저온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전천후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즉 화력은 물론 전천후 범용성, 가격까지 완벽한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아파치 플러스 헬파이어의 조합을 계획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차선책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우리 기술력 성과, 청검과 공격 헬기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